네, 진보와 개혁, 혁신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일련의 인터뷰. 공교롭게도 이전에 했던 두 분이 모두 다 정의당 분이고 오늘도 정의당을 모셨습니다. 정의당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고 지난번 전북지사 선거에도 출마를 했고 아마 당 중앙위원도 맡고 계시죠. 권태홍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익산에 계시다가 오신 건가요? 예, 익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네. 멀리 오시게 해서 고맙고 미안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죠. 네. 이전에 광주에 계시는 부대표 성함이 뭐죠? 제가 강은미. 예, 강은미 부대표. 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강은미 부대표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네, 네. 쭉 인터뷰를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 질문 먼저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대중들 사이에 막연하지만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저명 인사, 뭐 이른바 네임드 네. 또는 뭐 셀럽 네. 이런 말도 하던데 저명 인사 말고는 정의당은 힘들다. 과연 정녕 그러합니까?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평범한 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적죠. 일단 현재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유명해진 사람, 이미 유명한 사람. 이미 유명해진 사람,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뭘? 뭐든 지역에서 뭐든 돈이든 권력이든. 예. 그래서 뭔가 좀 큰 정당에 가서 예.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 소선거구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상정 의원이나 고 노회찬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비례로 예. 당선이 되셔서 이제 그 뒤에 유명해지신.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진 것을 이제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인정. 인지도와 여러 가지 평판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신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구 선거라는 게 네. 다른 거 없어요. 전부 조직 관리예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죠. 이른바 조직이란 뭡니까? 제가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선거 때 그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극구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군산 쪽에 예전에 삼선 이제 제 시원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시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옆에서 누가 원고를 써줘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잘못 읽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 분인데 삼선을 했어요. 그분은 동네의 장례식장에 삽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례식 문상 정치는 하지 말자고 그거 졸업하자고들 하잖아요. 지금 말은. 지역에서 아마 지역구 정치하면서 제일 지금 새로 출마하려고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그 문상.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연락이 오면 안 갈 수는 없어요. 예. 또 가면 또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계속 연락들이 이제 오고 결국 이제 지역에서 조직 관리라는 게 그 다양한 모임들, 예. 다양한 모임들의 이익에 현재 좀 기여하거나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계속 맺는 거죠. 그 모임이라는 게 그냥 그 지역 분들끼리의 친목 모임 그런 것도 해당이 친목 모임부터 됩니까?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각종 보조금, 각종 보조금을 둘러싼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요. 네. 보조금이 보통 이제 지방 재정의 한 10% 정도 되고, 뭐 생활체육 이런 보조금 뭐 말입니까? 체육부터 시작해서 체육, 뭐 농업, 뭐 각종 뭐 산업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조금이. 이제 뭐 그런 보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를테면 친목회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네. 그런 친목회, 체육회. 그래서 매표 가지고 있다. 선거 때 되면 찾아와요. 될 만한 쪽엔 쭉 씁니다. 예. 그
지금 선거가 대부분 이 지역구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고요. 소선거구제 여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치고 아주 큰 정당에 가거나 그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매우 유명한 사람이 예. 아니면 꼭 정의당이 아니라도 예.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신인들이 진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의 이제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이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정당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어떤 개인 출마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치의 부담이 전부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가진 사람들 아니면 예. 유명세든 돈이든 이 가진 사람들 아니면 정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것은 정확한 민의의 반영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떤 민의 내지는 사람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풀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부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조정 과정,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지역구 정치인들일수록 제가 볼 때는 참 공부를 안 씁니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오래된 얘기지만 영남과 호남의 정치인들이 예. 평균적으로 수도권의 정치인보다 게으르다. 이게 통설입니다. 게으르고 무식하고. 왜냐하면 줄 서면 되니까. 오랫동안 줄 서면 되니까. 그래서 공천이 곧 당선이었고. 그렇습니다. 잘 보여서 눈밖에 나지 않고 네. 잘 보여서 공천에 가까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 때 맞춰서 뭘 해주고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이러면은 공천 받을 이제 틈도 그럴 없고. 자신 없으면 이제 그 대회를 끼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가 매우 후진 것이 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게 현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지난번 총선에서는 사표가 51%예요.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가지고 간 표가 49%고 낙선자들이 총 대변한 표가 51%입니다. 어허. 그러고 보면 국민 지금 20대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당선될 때 지난번 말하는 총선 거죠? 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라는 거는 정말 그 기득권을 그냥 뽑는 제도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손이나 발을 묶어놓고 다른 쪽은 두 손 두 발 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격투기를 시키는 꼴 네. 이런 겁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라. 뭐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히 예. 청년 세대나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진입하기에는 정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중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타이밍에 이번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맡기도 했고 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조금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정의당이 보기에 네. 뭐 권역별 연동 비례대표 그것도 50% 해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원은 났어요. 네. 그게 나중에 무기명 투표로 해서 선거법 국회 본회의에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부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네. 당론 투표만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소선거구제가 정치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원흉이자 문제점이라면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 뜯어 고치는 운동도 함께 하지 그랬어요. 이번에 연동형 플러스 중대선거구로 가자. 소선거구는 없애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거 바꿀 수 있다면 예. 적어도 지역구 수를 비례보다는 많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와 비례가 1대1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그 복지 선진국들 대부분은 100% 비례제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소선거구제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요. 예. 정말 이 정당 투표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당의 후보들이 네. 만약에 20%를 A 정당이 얻으면 A 정당이 낸 후보 리스트 중에서 상위 위에서부터 끊어서 20%딱 지역구와 비례를 합해서 그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처럼 지역에서 어쨌든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예. 정당의 득표율이 정당의 의석수가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인 엘리트 정치에서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경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고 어렵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정치가 바뀌려면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정치하는 주체가 정당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아도 어느 한 사람이 특출하게 모든 이 정부기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준비된 많은 전업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정당. 예. 그런 정당이 사실은 그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과연 지금까지 소위 민주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부들의 뒷받침을 정당들이 제대로 해줬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초반기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가면 누수가 빨리 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각각의 정부를 당시 집권 여당들이 제대로 서포트 그렇죠. 백업을 못했다. 전혀 제대로 못했고요. 예를 들면 저는 뭐 노무현 정부만 군수기지 사령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노무현 정부만 얘기하면 그 당정 분리를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한 건 저는 큰 패착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당정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당의 정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권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그 권력 선용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정당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이 정당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전부 다 이제 개별 출세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권력을 선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진 사람들의 사실은 출세판. 지금도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어떤 한 개인이 선하거나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거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시키면 예. 그렇게 사실은 지역에 가서 고비용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제 추가 질문에는 답을 자, 그 안 말씀도 하고 드릴게요. 계시는데. 그 패스트트랙이 올려졌는데 네. 이번에 올려진 패스트트랙이 이제 소위 준연동형, 이제 50% 연동형입니다. 예. 굉장히 아쉽죠. 첫 번째로는 의석수를 고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민주당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문인데 예. 이번에 이상한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게라도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 50% 연동형이라 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한다는 큰 흐름의 변화는 그 생기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100% 다 연동이 안 되지만 50% 예, 예. 연동이라도 이렇게 되면 정당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예. 이렇게 본 거고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은 근데 이제 본회의 문제인데 이거 의석수를 고정하고 이제 연동형을 하다 보니까 연동형을 하려면 비례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원래 이제 253대 47석이었던 것을 225대 75석으로 예. 이렇게 바꾸는 건데 비례 의석수가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를 28석을 줄이다 보니까 과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본회의에서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이 투표를 어떻게 할 건지 지역구 없어질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8개 지역구를 줄인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될 예상 지역 의원들은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제가 있는 익산만 해도 두 개가 하나로 줄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현역 의원이 둘 아닙니까 벌써. 예. 하나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지만. 근데 그 이후에 군 단위 이런 데는 여러 개의 군이 모여서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군이 어느 쪽으로 붙어서 줄어들지 몰라요. 예.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정치의 큰 대의를 위해서라면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자 당론이었지만 지역구에 집중해서 의원이 됐던 입장에서 오면 사실은 그 정치 문화에 매우 익숙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먼 정치의 대의나 미래보다는 당장의 나의 어떤 재선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아마 본 회의에서 공개 투표고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욕먹는 건 잠깐이고 예. 내가 재선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마음을 또 독하게 먹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제는 저 인사 관련이 아니니까 과반수의 아니, 공개 투표군요. 공개 투표입니다. 공개 투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TV에서 특히 국민운동을 좀 같이 벌여주셔야 예.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다시 한번 드리자면 네네. 기왕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에 일단 불이 붙었고 네.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A 정당이 15%를 전국적으로 얻었으면 국회의석도 15%에 준하게 가져라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소선거구제 혁파도 강하게 주장을 하지 연동형 비례대표
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제도 소선거 개수가 257에서 227로 주는 253에서 220으로.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고비용의 저효율이고 네네네. 신진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사실상 굉장히 막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토호화된 기존의 사람들이 뛰기 좋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소선거구제를 없애는 것을 메인 이슈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이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걸 소선거구로 뽑힌 사람들에게 소선거구제 혁파를 주문할 네,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장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예. 과연 선거제도를 실제로 바꿔서 예. 이 정치의 판을 바꿀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한 건 결국 이 소선거구제를 몇 석 줄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 이게 운동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는 이제 결과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당 지지율이 의석을 결정하는 변화가 가장 중심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제 소신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적어도 절반 이하로 또는 완전히 없어서 완전 비례제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완전 비례제로 가면서 절반은 전국 비례, 절반은 권역 비례. 예.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정치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임드들은 전국 비례로 가도 되고 그렇죠. 그 동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하고 뭐 그러고 지역 싶은 대표성도 사람은 또 있고 해야 되니까. 예. 여하튼 그건 추후의 과제로 이번에는 이제 절반의 연동형이라도 꼭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ASD123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시청자께서 네.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는데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거나 대선거구제 등으로 가면 대한애국당이나 기독교 계통의 극우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거제도 개편의 효과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정당 극우 정당들로 들어올 수 있죠. 예. 근데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3%인가 5%가 한선이 있죠.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그래서 예. 3%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돼야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들이 전국 득표율이 3%가 안 되면 진출 네네, 못 못하는 들어오는 것이고. 거고요. 예, 네네. 예. 근데 거기서 한석 두석 들어오는 게 예.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의 판 자체가 정당을 중심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질문에서 그만 정치학 원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길어졌어요. 자,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타계로 인해서 보선을 치렀던 경남 창원 성산 지구는 네. 흔히 진보 정치의 1번지라고도 통합니다. 예. 저는 종로구가 왜 한국 정치 1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이 진보 정치 1번지라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거기가 경남이라는 지역적 정서도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배출된 역대 국회의원들을 보면 왜 진보 세력이 강한지 바로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도 됐고 노회찬 향수도 굉장히 아직 강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이겼어요.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치러진 거죠. 특수는 했는데 정의당 전체가 내려가서 또 운동도 했고. 예.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는 노회찬에 대한 지몬미의 미안함이라거나 네. 노회찬 향수가 계속 기승을 크게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열버질 수밖에 네.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첫 질문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두 거대 정당이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소선거주에 살아남는다. 네. 정의당은 꿋꿋하게 두 양당 체제를 거부하면서 자기만의 독자성을 해오고 있고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표 선수가 돼요. 네.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네. 이제 권태홍, 네. 감사합니다. 박원석 이 정도. 네. 자, 그러면 당신들 말고 정당 자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거대 정당과 확실히 다른 점
진로나 비전이나 그래서 뭔가 당으로서의 존재감이나 비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문제는 정치의 중심이 개별 정치인에서 정당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렇게 바뀌고 나면 향후에 정당을 함부로 이제 이합집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제 정당의 핵심 기능은 결국 어떤 좋은 정치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제대로 공천하고 뒤에 책임지는 거 이제 이런 기능이 될 거고 국민들은 사실은 선거 때 어떤 개별 정치인을 보고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선거 때 화장하고 나오고 온갖 좋은 얘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당이 보증한 인물을 보고 찍는 게 가장 현명한 투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당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 뭐가 다른데? 예. 예,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당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당이다. 두 번째로 정의당이야말로 이 생활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당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정의당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정당이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참 너무 불편한 존재예요. 예. 예, 그래서 술자리 뭐 뒤안주로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예. 결국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씁쓸한 사실 뭐 그런 얘기에 낮에 멈추고 정당 지구당 사무실 간다 일과 시간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죠. 예. 예. 근데 이제 정당이 정말 내 이웃 사람에게도 정당을 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당에 그렇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고 바뀔 거다. 그런 면에서 정당은 철저히 민주주의가 제대로 관철되는 앞으로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예. 또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그런 민주주의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이 굉장히 턱도 낮아지고 이 체계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문화 자체도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가 민주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정당의 전업 정치인들이 특히 정의당은 제가 구호로 내건다면 조금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래로 가자 이제는 소외된 계층, 소외된 세대, 청년 세대, 그 다음에 소외된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도 보면 이제 중앙당 지금 7년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원내 정당입니다. 아, 이름 안 바꾼? 예, 그렇네. 가장 오래된 원내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7년이 안 됐나요? 아유, 그 원내 정당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오래된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정말 7년이 1위라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거제도나 정치제도와 연관되는 문제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7년 된 정의당이 정말 이 아래로 정말 이렇게 정치라는 건 결국 서민을 대변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본래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전에 제한된 이슈가 아니고 생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새로 생기고 있고 예. 생활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요구와 제대로 좀 결합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의당은 아주 이제 민주주의 정당이고 그리고 생활 정치 정당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실제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어느 몇 %나 도달하고 있다고 채점하시겠습니까? 소위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왔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이제 민주주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낙제는 면하고 있다 이제. 아유, 겸손하시네. 네네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생활 사람들이 정치 느끼는 정당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직은 거의 낙제 수준에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보니까 중앙당에 오래 계셨죠? 중앙당에 오래 있었습니다. 네, 권위원장. 네네네. 이제 일기 사무총장을 하다가 예. 2006년도니까 3년 됐습니다. 지역에 내려간 지. 그러니까 전국 중앙당, 정의당 살림 조직을 네네. 쭉 해 오다가 네네. 2000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네네. 내려가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내려가서 보니까 중앙당은 좀 그런 대로 이제 조금 돌아가는데 예. 지역당에서 보면 이 많은 생활의 문제와 당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문제 중에 아주 일부에만 당이 결합돼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조직 노동의 그런 문제라든가 지역 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이슈라든지 내지는 크게 현안이 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에
지역 차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 생활의 문제를 생활에서부터 그걸 정치적으로 의제화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놔두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바꿔나가는. 이제 이러한 정도의 실력이 저는 정의당에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 생활정치 정당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의당의 중심이 지역위원회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중앙당은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조직, 기획과 정책을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당원 수준에서 이 생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정치적 의제화, 여기까지 사실은 가야 지역당으로 무게중심이 옮아와야 된다. 옮아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생활에서의 접점이 의외로 참 힘들고 미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점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뭐 50보 100보 사실 실생활하고 무관히 떨어져 있는 그냥 정치 전업 정치인과 그를 따라다니는 몇십 명의 무리들만의 정당 아니에요? 이제 온라인이 많이 늘어나긴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당론을 두고 뭐 사실 뭐 생활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네.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네. 외양으로 보면 그 큰 양당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에 사실은 그 정치 기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기반들. 뭐 동장 통장 예전에 저 뭐 여러 국정이 때부터의 단체들 그것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고 어쨌든 현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실 보조금 관련한 굉장히 많은 관계들, 그다음에 기존의 단체들도 굉장히 많죠. 관변단체 뭐 그래서 현역의 기득권이라는 거군요. 굉장히 강하죠. 네. 그게 수십 명으로 보기에는 훨씬 큽니다. 예. 훨씬 크고요. 다만 그게 정말 생활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공적 이익을 사적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저는 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지금 한마디로 압축을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공적 이익을 사적으로 배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나의 적의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그들을 바탕으로 나의 세력을 키워서 다음번에 또 내가 하고. 그래서 재선 정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재선 정치라는 게 4년짜리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정책은 사실 부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 조세 정책처럼 굉장히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 갈등을 사실은 정치권 내로 해야 되는 그런 정당 기능에서는 매우 무력한 거죠. 예, 지금 저기 게시판에 또 시청자 한 분께서 견해를 주셨는데 역시 저 정치 얘기니까 거대 보수 양당 구도 회귀에 겁먹거나 그런 구도 속에서 살아남을 묘책에 머리 싸매지 말고 큰 방향부터 확인해 나갑시다. 갈 곳이 분명한 세력만이 담대해질 수 있고 난제와 개혁이 아닌 개량을 넘어서 내년 정의당은 또 다른 찬란한 진보 정당의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성 자기 주장을 해주셨네요. 네. 답변하셔도 좋고 예, 아니 그 선거제도가 올해 그 바뀐다면 올해나 내년 초에 바뀐다면 아마 이제 정치의 판이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거다.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네. 사실 전업적으로 정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생태계 굉장히 척박합니다. 예. 정당이 책임지도 못하고 다 개인. 그래서 몇 번 출마하다 보면 나중에 빚만 남아요. 그럼 못 견디는 거죠. 이상이 많아도 집에 가족들을 책임 못 지면 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눌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면서 실제로 강한 정당 조직,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를 당원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의제화해서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을 가지는 그러한 어떤 활동 조직, 그런 정의당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큰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의원들 되게 또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은 네임드 말고는 안 되냐 그런 말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심상정, 뭐 노회찬 등등등 지금 안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메인 이슈화해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망정 계속 두드리고 의제화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 진보 정당의 역사도 사실 짧습니다.
이제 2001년도 1월달에 민주노동당 상당 때부터 보더라도 채 20년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정당사들, 진보 정당사를 보면 집권까지 사실 수십 년이 걸리고요. 예. 그동안 또 여러 번 진보 정당 쪽에 부침들이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팠던 네. 분열의 과정에서의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당이 분열되고 나면 굉장히 역량의 누수가 너무너무 커요. 네. 이제 이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배워왔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풀어갈 어떤 힘들 문제의식들을 더 벼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죠.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외연 확장 방안 네.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정당의 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의당 그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가장 어려운 민원들이 마지막에는 정의당으로 오더라고요. 일테면 아니 뭐 큰 당에 가보고 뭐 하다가 또 법률적으로 다 해보다 다 안 되면 정의당으로 와요. 여기저기 안 되면. 네. 왜 올까요?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정의당으로 옵니다.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하죠. 네. 이를테면 이제 뭐 오늘 구체적으로 지역의 현안 하나 말씀드리면 이 말씀드릴게요. 노브랜드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노브랜드? 노브랜드. 이마트에서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프라이빗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예예 거품을 뺀 거품을 뺐다기보다도 이제 한 아닌가? 100평 규모로 해서 핵심 생필품 7, 800가지 정도를 OEM 방식으로 직접 주문 생산을 해서 예. 실제 원가가 훨씬 떨어지기 낮은. 때문에 골목에 한 100평 규모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규모 이마트 그렇죠. 소규모 이마트가 이제 골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멍가게나 동네 슈퍼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방어책이 상생법이라고 거기에 이제 51% 이상의 대자본이 대기업의 예. 바탕이면 그 사업 조정 신청 제도라고 1년 동안 사실은 서로 협의 조정하면서 못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가맹점 형태로 이번에 5월 달에 전주에 한 2개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발작 뒤집어졌어요. 그 대자본들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소비자 편의를 앞세워서 정말 골목까지 전부 다 싹쓸이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골목 좀 살게 좀 제발 놔둬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정의당 이제 중요한 의제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아마 노동 문제가 주 의제였다면 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왜냐하면 이것도 노동의 문제에서 비롯된 의제들이에요. 중소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렇죠. 거고. 네네. 근데 거기에 골목까지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온다는 것들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 이제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좀 하고 뭐 그 벤처기업부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시행령을 고쳐 주시라. 자 이런 100번 해봐야 안 될걸요? 조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이게 함께 움직여서 싸우고 여론화가 되면 실제로 이 표의 무게로 따져서 시행령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정의당의 외연 확장 방안 지역의 이 생활 문제 또 개인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당이 함께 풀어가는 이게 가장 큰 외연 확장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게 그런 노력을 보이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낱낱이 노출이 되고 서로 접촉이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거기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아니 그 일을 하면서 예. 정치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정당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어려울 수 있다. 어떠한 개인 문제도 사회적 문제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풀자. 그러려면 정당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 네. 이거죠. 아주 뭐 헌신적인 교육 운동이나 성인들이 펼쳤던 종교 운동의 그 포스도 좀 느껴져요. 저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당 운동이. 네. 제가 강력한 반발을 하실 게 뻔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최소주의와 최대주의라는 네네.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하고 나는 생각이 상당히 같은데 요점이 틀려서 더 이상 같은 운동을 못해. 네. 그런 네네. 최대주의는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니까 우리는 이걸 교집합으로 공동 디딤돌로 뭘 할 수 있지 않겠어? 네.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철학 세계관이겠죠. 네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점이 뭡니까? 정치의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목표가 네, 다릅니까? 정치의 목표가 그럼 다르다. 아예 질문을 마저 할게요. 네네. 도저히 합칠 수 없을 만큼 정치의 목표가 다릅니까? 정치의 목표라기보다는 예. 그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가 어떤 문구로 된 지향점? 목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당에서 전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 실제로 활동에서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저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철학이 그렇습니다. 한 몸뚱이가 되기에는 이질적인 게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다. 정당. 예,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당으로서 한 팀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나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예. 한 팀이 돼야 된다. 과연 민주당이 한 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의당과 아니요. 그 민주당이? 당 자체가 민주당 항상 원팀 원스피릿 그거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당직 선거, 공직 선거 그리고 어떤 집권에 대한 대비까지를 포함을 해서 원 팀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말로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저도 이제 제가 당 사무총장일 때 당이 하나의 팀이 돼야 된다. 당이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를테면 한 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당직 선출과 공직 선출 제도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민주당의 공직 선출 제도 크게 손봐야 돼요.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비민주적입니까? 철저히 동원형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50% 여론조사에 이제 50% 권리당원 한다는 건데 지금 1,000원짜리 권리당원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그 경선의 비용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너무 많습니다.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비용을 정치인들에게 많이 들이게 하면 사실은 그 비용만큼 정치력이 떨어져요. 정치에 집중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공천되는 그러한 정치 혁신, 정당 혁신 이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아까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생활 정당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과연 현재의 당원제도 또 재반 공천제도 등등이 그 당원들이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일관되면서 비용을 계속 줄여가는 이런 혁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제 질문이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지셨다면 네, 그 질문 하나로 이렇게 짧은 답변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양해와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훨씬 많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차라리 둘이 합쳐서 각자의 아이덴티티나 독자성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는 그대로 순정하게 진위돼 당을 하나로 합쳐서 좀 몸집도 서로 부풀리고 정의당 계열 사람들도 원내에 진입하는 경우도 좀 많게 하고 그리고 정의당의 합류와 한 살이 됨으로써 민주당의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이념적으로나 또는 그 스타일, 정당을 대하는 태도 이런 데서 자극적인 영양분도 좀 섭취를 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기조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방적인 민주당 비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의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숙제 제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지금 정치는 매우 공적 행위이고 그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정말 정당 혁신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정당은 기득권 정당이다. 예. 아까 민주당이 아주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예전에 쭉 내려왔던 고답된 행투 중에서 몇 개 독소적인 거 버리고 이렇게 하면 뭐 합칠 수도 있겠네요. 뼈를 깎는 정당 혁신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뒤에 할 그렇죠. 얘기고요. 예. 그 방금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나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덕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경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개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좋지 않다. 심플하게 해서 좋은 정치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답변을 하실 때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뭔지. 너무 중요하죠. 좋은 정치는 이를테면 누구를 우리의 대표 선수로 내보낼지 네, 예비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고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 그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좋은 정치인을 공천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사실 그 정당의 강령과 그 정당의 공천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는 이런 구조가 되면 굉장히 정당 간의 생산적인 이제 경쟁이 이루어질 거고 어쨌든 그 외국에 좀 제대로 좀 경제 민주화나 이 복지 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가고 있는 데는 정당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서 청년 때부터 사실 정당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됩니다. 그렇더군요. 그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전업 정치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철학과 어떤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당내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면서 당의 어떤 조직 활동에 조직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과도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하나하나 이런 덕성, 정책 능력, 조직 능력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이 당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정치가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정치인은 정당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 그다음에 정당을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정치인이다. 예. 그리고 그런 좋은 정당들이 오랜 시간 사실은 훈련하고 검증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유명하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눈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바뀌게 하는 첫 번째 발자국은 네. 첫 번째 모멘트는 현업 정치인들, 전업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우선은 해줘야죠. 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드셨는데 압니다. 우리 그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외국 예를 당연히 참고해야 하지만 어떨 때는 가끔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니 권 위원장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무슨 TV 토론 같은 거 하다 보면 미국에서 잔뜩 오래 있다 와가지고 한국 정서를 잘 모르면서 자기에게 익숙해진 미국 얘기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론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외국의 사례는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것만 핀셋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차용 가능한 것들만 주로 하자는 주의고 네. 자 마무리를 지어야죠. 멀리서 오셨지만 그래도 시청자들과 약속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원래는 6시에 끝나는데 조금 늘립니다. 아, 네. 특별한 경우에. 감사합니다. 지금 정의당의 전국적 득표율이 여론조사 해보면 대개 6%에서 7%쯤 됩니다. 네, 네. 이거를 10%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10%를 얻는다면 잘하면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쯤 됩니다. 네. 예, 10%를 얻으면 원래대로 할 연동형 순수 100% 연동형 비례대표면 주말 따지고 말고 계산할 것도 없이 30석인데 지금 50% 권역형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석 줄을 거고 그래도 20석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 정도면 대략 20석 이쪽 저쪽입니다. 21, 2석. 20석 이쪽 저쪽. 이쪽 저쪽이야. 예. 아, 20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독자적으로 연합해서 민주평화당가가 아니라 연합해서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왜 20석으로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 자력으로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상 목표처럼 내년에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권태용 위원장은 정의당을 이끌고 가는 지도부 10명 안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총장을 그동안 쭉 해왔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지사에도 출마했고 하는 사람이고 네. 당내 발언권 같은 건 제가 압니다. 네. 자, 쉽게 말합시다. 정의당이 내년에 10% 정당 지지율 10%를 얻기 위해서 뭘 하나만 해야 한다. 보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후보들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오랜 스트레스와 고민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또 붙어도 또 희생당할 거기 때문에 예. 10%를 얻어도 예전 선거법상으로는 5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이번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바라보고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당연히 그래야죠.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전국의 지역구 후보들이 예. 정말 그 한번 가용할 수 있는, 한번 뛰어볼 수 있는, 자, 후보들 우리 이번에 목표 다시 한번 세우고 붙어보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이번 선거 공통의 메시지, 공통의 정책, 그 다음에 권역별로 명부를 만든다니까 권역별 현안에 대한 공통의 또 대책을 만들어서 하나의 팀으로 내년 선거를 정의당의 이름으로 치러보자. 의미 있는 괄목할 만한 네임들을 영입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뭐 그 문제는 상징성 있는. 네, 그 문제는 뭐 그 워낙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항상 고민해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선거 때가 되면 왜냐하면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해서 좀 긴급 수혈. 네, 긴급 수혈 주목을 좀 당하는 건데 물론 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 선거제도가 바뀌고 나면 정의당을 통해서 전업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의 폭이 조금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이 생기면 악순환에서 선순환 구조로 또 바뀌는 것도 있어서 예. 뭐 저희가 필요하면 좋은 분도 찾고 좋은 분들이 정의당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는 시작을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에서는 투명 정당이에요. 예. 예, 근데 적어도 아마 이렇게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다라는 게 시야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찾기도 하고 또 밖에서도 정의당을 통해서 좀 하시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내년에 정의당은 과연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이 길기도 하고 준비하려고 보면 짧기도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제 반드시 전체 고쳐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각 당 할 것 없이 각 당의 정치인들도 모두 희생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만들어두는 제도가 현재의 제도다. 그리고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공적 이익의 사적 전환을 그렇습니다.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짓다. 그것은 사실 우리 세금이 개인에 의해서 전용, 남용된다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 어느 당 소속을 떠나서 말이죠. 맞습니다. 네. 또 하나 큰 문제는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의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주요 당직자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총체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특정 정파에 기울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정의당과 공교롭게도 정의당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 사람과 연쇄 인터뷰 형식을 가졌고 오늘이 그 마지막 인터뷰인데 심상정 의원은 간곡한 사양의 뜻을 4번이나 보내와서 네. 저도 오고 초려는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그랬고 가을에 한번 불러주시죠. 누구를요? 심상정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끝나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권 위원장께 네네. 네. 열차를 타고 멀리서 그리고 금요일이면 지역구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이리저리 손볼 때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원천리 마다 않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합원 가입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 TV 조합원까지. 그렇습니다. 화끈하네요. 불러주셔서 네, 보답을 해야죠. 아까 그 좋은 정치인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정치가 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